안녕하세요. 순금쪼떼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13일이니까 8월 23일이 처서네요. 처서가 오면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 것 기대하면서 조금 더위에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기업, 이런 말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한계 상황이다. 경제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극한 상황, 이런 말로 대치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5가지 이익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빼면 경상이익, 경상이익에서 특별수익, 특별비용을 빼면 세금전 순이익, 세금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 세후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을 갖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그때를 한계 상황,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냐? 장사를 했는데 내가 대출을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압류 들어오고 모든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핸드폰도 못 쓰니까. 그래서 이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700만 자영업자입니다.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어요. 이 700만 자영업자가 갖는 의미를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베이비붐 1세대, 54년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1세대는 전부 다 정년퇴직하고 사회에 이미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64년생부터 73년생까지 앞으로 10년간 100만 명씩 정년퇴직을 해서 사회에 나오게 돼요. 그럼 1000만 명이 되죠. 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나온다. 64년생부터 정년퇴직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1년씩 100만 명씩 나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50%가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50만 명씩 자영업자가 늘을 거 아니에요. 물론 폐업을 해서 경쟁에서 도태돼서 폐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순증가분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건데, 지금 이커머스나 C커머스,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테무, 시인, 알리, 이렇게 이커머스 기업체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인데, 매출에 온라인 시장이 7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30% 갖고 70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자영업자가 느는 상황이 되면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문제는 현재 700만 자영업자 중에 70%가 3개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돌려받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막을 거 여기서 끌어다가 막고 있는 중이다. 다중채무자.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020조 원이 넘었어요. 1000조가 넘었어요. 연체율이 0.5% 정도가 5%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더 늘어날 거로 봐집니다. 금리가 1.5% 오르면
1인당 350만 원씩 이자가 증가해요. 22년 기준 상장 기업 중 17.5%, 코스닥 등록 기업 중 20.5%, 전체 평균 30.8%가 한개 기업이다. 이 주식시장에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유통되고 있는 회사 중에 30.8%가 한개 기업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프랑스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아요.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외교, 안보, 이념 논쟁 이런 것들이 경제를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덮고 있잖아요. 민생을 덮고 서민의 생활을 덮고 권력 투쟁하느라고 국민이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난 정치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꾼들이.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민생에 뭐가 문제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경제, 삶, 민생, 국민, 백성들의 생활은 그럼 권력투쟁하고는 다른 면 아니에요. 빛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림자가 너무 길어요. 그 그림자가 다 섬이냐. 대기업이나 상위 5%의 그림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림자에 있지도 않아. 속상해요. 그래서.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금이 67개가 있어요. 정부 산하에 기금이 67개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외평채, 외화 관리를 하는 환율 관리를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 외평채. 그 다음에 공적 개발 기금, 뭐 공자금이라고 하죠. 후진국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모아놓는 기금. 뭐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10조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또 형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나에 13조 원 탕감해주고 인도네시아에 KF21 1조 원 없는 거로 하고, 이런 것들 다 돈 어디서 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써야지 왜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베풀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영세 서민들은 내일 뜨는 해가 무섭고 두려워요. 잘 때가 제일 편해야. 아무 생각 없을 때가. 그런 거 아세요? 여기도 용산 서초동 법조권력 사법부. 국민 속으로 좀 들어가 봐라. 그래서 코로나 때 금융정책 위주로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금융정책 위주로 지원해준 자금, 지원금이 지금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이자를 못 갚고 원금 상환도 안 되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30% 이상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무너지면 내수가 더 침체되고 저소득층이 두터워지면 양극화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양극화에 대한 대안 제시 갖고 한번 담론을 막 해보신 적 있어요? 국회에서? 또 현 정부는 대안 제시한 적 있습니까? 이거 해소 없이 국민 통합은 없어요. 양극화 해소 없이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 통합 없다. 화합도 없고. 자산의 양극화는 가진 거에 대한 양극화고, 소득의 양극화는 번 거에 대한 양극화 아니에요. 그 많이 가진 과정,
만일본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나 조세제도를 적용을 하든 새로운 합리적인 제도를 끌어다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같이 가려면 국민이. 세금이 나야 한다고 해서 하나 피부가 나면 느끼지 않아요. 우리 이런 영세 자영업자는. 대기업 상위 그 법인세율 1% 인하해 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 수익이 3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곳 있다고. 그런데 법인세 1% 인하해 주면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무슨 피부 체감이 있겠습니까? 전혀 체감 없어요. 자, 세금이나 복지 문제는 다음 꼭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코로나 때 금융정책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들은 알아서 갚아라 라고 한 거니까, 그것이 돌아와서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벌어서 이자도 못 내니까 한계 상황에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정책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재정정책이 뭐예요? 국가가 재정으로 국민들, 저소득층, 어려움에 처한 곳, 한계 기업, 한계 영세 자영업자들을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금을 하나 마련을 해서 지금 돌아오는 금융정책으로 돌아오는